반갑습니다. 대구 동부교육지원청의 시설과장을 하고 있는 김영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수업 제목이 추진 단계별 법령이지만 어제 제가 이제 명단을 보다 보니 이제 행정실장님도 계시고 또 장하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조금 이렇게 다른 분야도 조금 추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빨리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처음에는 이 강의를 이제 얘기를 하실 때 이제 좀 신규자 위주로 강의 이제 수업을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명단을 보니 뭐 사무관님도 계시고 육급 팀장님도 계시고 다양하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수업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깜짝 놀랐고,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여기 앞에 서 있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뭐 대부분 아니지만 지원청에서 시설 담당을 했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공사감독까지 하고 다녔으니까 같은 어떤 입장에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대구시 교육청에서 한 3년 동안 공간 재구조 사업, 그러니까 옛날에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담당을 했고요. 예진 담당, 그 다음에 공간 혁신 사업 담당을 했고, 올해 1월 1일자부터 지원청에 나와서 지금 한 7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담당한 학교 중에 이제 예아람 학교라고 2022년 교육부 최우수 받았고요. 그 다음에 대구국제학교라서 2021년도 또 우수 받았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드랑길 초를 받았고요. 또 올해 가다 보면 있는데 청구중학교라고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또 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 수업을 하기 전에 이게 구성원을 보다 보니 이게 이제 공간 재구조 사업이다 보니 제가 학교 앞에 일부러 법령 바로 안 들어가고 학교의 역사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이거는 그냥 쑥쑥 넘어갈 테니까 참고로 보십시오. 이게 이제 창원 유황초인데 옛날 학교입니다. 나무교실 학교죠. 혹시 여기서 수업을 받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한 1년 정도 나무교실에서 수업한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이제 나무교실에 상향식, 근데 이제 요 배치도를 보면 교실이 6개, 그 다음에 행정실, 교무실, 그게 다예요, 그냥. 그죠? 예, 특별교실, 뭐 지원시설 이런 게 전혀 없죠. 요것도 이제 나무교실이고요. 여기에 여기 교감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옛날에 홀링에 초치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죠? 요거는 62년도인가 문교부에서 표준도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교육부, 지금은 교육부죠. 옛날 문교부 표준도라고 해서 이게 우리 학교에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은 다 이도면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가지고 그냥 짜집기를 하는 거죠. 1층, 2층 지었다가 기초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요게 표준도인데 대부분 70년도, 72년도, 69년도 이때 대부분 이 건물로 지었습니다. 이렇죠, 그죠? 동바리 구조의 멍해의 장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요거 얼마 전에 지난주에 찍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넓은 학교 한다고 1층 바닥 철거하니까 이런 구조가 한 칸이 딱 나오더라고요. 여러 칸 중에. 혹시 이거 잘 못 보셨죠? 그죠? 여기 아주 오래된 구조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장선식으로 해서 요 위에 합판 치고 롤링을 치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담당했던 건데 96년도에 교동중학교라고 벌써 2023년도에 폐교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20몇 년 하고 폐교된 학교고요. 요 동시에 보면 사업비가 약 50억 정도 됩니다. 학생 수는 약 900명 정도 되죠. 그때는 30명 이상으로 봤거든요. 지금은 요 밑에 이제 강당도 지었고, 한데 예전에는 이제 요렇게 이제 강당하고 식당이 들어가 있는데 예전에는 요 기역자만 있었죠. 지금은 폐교된 상태고요.
요 근래에 아까 그 예하람 학교라고 교육부 최우수 받은 학교인데 사업비가 328억입니다. 연면적이 15,000이고요. 학생 수가 약 1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특수학교니까요. 한 학급당 6명, 7명 정도밖에 안 되죠. 내부 시설은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연장이 들어갑니다. 일반 시청각실이 아니고 공연장입니다. 이렇게 시설이 자꾸 발달되고 있죠. 수영장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021년도인가 이제 교육부 우수 시절 받은 대구 국제고등학교입니다. 요때도 보시면 요거 기숙사 포함해서 400억입니다. 400억. 아까 50억이었잖아요. 8배 늘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숙사 빼더라도 한 6배 늘었습니다. 이렇게 시설이 급격하게 변했죠. 한 30년, 40년 만에, 뭐 40년, 50년 만에. 제가 공무원 시작하고 난 뒤에부터 물론 좀 80년대는 제가 담당을 안 했지만 이 급식소부터 제가 담당을 했던 업무들이거든요.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우리가 급식 현대화부터 해서 그 다음에 현대화 시범학교 720 7차 BTL 사업 그린스쿨, 옛날에도 그린스마트가 아닌 그린스쿨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요때는 뭔가 하면 단순하게 시설적인 겁니다. 지금은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은 교육 과정이 포함되죠. 근데 요 당시에는 단지 그냥 리모델링 사업 정도, 그 다음에 내진, 그 다음에 옥상 조경 정도가 포함되는 사업이었죠. 그 다음에 교과 교실제 많이 했습니다. 그죠? 교과 교실제는 해놓고 많이 실패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에 현대화 시범학교 할 때도 열린 교실이라고 복도하고 교실 사이에 벽을 헐었고 교실과 교실 사이에 폴딩 도어를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게 소음을 생각 안 하고 이게 이제 여러 세 반이 한 번에 수업을 한다, 나눠서 수업한다 이런 과정에서 열린 교실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이게 목이 아프고 수업 방해가 간섭이 되니까 다 새로 막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016년 경주 포항 지진부터 해서 내진 사업, 각종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공간혁신 사업, 요게 이제 윤은혜 장관 있을 때 서울의 꿈남 교실부터 출발을 했죠. 물론 그 전부터 각 시도에서 이 사업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린스마트 스쿨, 고교학점제, 복합화,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됐죠. 이게 이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다 보니 작년에 그 리모델링 분야에서 우수 시절을 받은 학교를 조금 훔쳐왔습니다. 교장선생님 발표 자료인데 쭉 넘어갈 테니 이 한번 그냥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학교 교직원들끼리 회의를 거치고요. 다양하게 인사이트 투어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의견을 제시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직접 학교를 방문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신설학교입니다. 포산중, 세론중은 신설학교입니다. 이렇게 방문을 하고 용남중학교는 유명하죠. 교육부 최우수상 작년인가 받은 학교입니다. 사립학교인데 최우수상 받은 학교입니다. 철골 구조로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교직원과 공간기업가가 협업을 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디자인 의견을 교환을 하고 학생들한테 이건 아니고요.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끌어내고요. 그 청구중학교는 교육부 상을 2번 받았습니다. 교육부 시설 우수도 받았지만 공모전에서도 우수상을 받았거든요. 요거는 이제 본감동의 일부를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 학교의 특징은 이동이었습니다. 이게 별동으로 원년관이라고 했는데 원년관을 교육 과정에 맞도록 이렇게 꾸몄던 게 조금 우수하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건물이 거의 한 50년 된 건물이었거든요. 좋아 보이죠, 그죠? 이게 다 돈의 힘이죠, 그죠? 근데 이제 돈만 들이면 다 되는데 이제 그 돈을 들이는 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린스마트 스쿨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하면 사전계획이 포함되어 있었고 당초부터 이 법이 교육시설법이 바뀌기 전부터 사전계획이 들어가 있었고요. 사전계획 속에는 교육계획과 공간계획은 하는데 교육계획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죠? 교육계획에서 필요한 공간들을 뽑아내는 작업들이
이 사전계획에서 있어줘야 됩니다. 제가 목차를 7가지로 이렇게 뽑았고요. 이 7가지를 또 세분화해서 했는데 이 내용이 제가 기억을 못할 정도로 법령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필요할 때마다 법을 찾아보는데 그 법을 머릿속에 다 익히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자료를 작성하다가 이렇게 법령을 보니 많아도 너무 많더라고요. 이 법령이. 그러니까 진짜 이게 우리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힘들지만 우리 기술직도 너무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하기 전에 이제 사업 추진 절차입니다. 이 사업 추진 절차는 크게는 뭐랍니다. 이제 대상 학교 선정이 되면 사전 기획을 하고 행정 절차를 거치고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큰 절차예요, 큰 절차. 그러니까 대상 학교를 선정을 하고 이제 시도별로 대상 학교 선정하는 기준은 틀립니다. 그 다음에 대상 학교가 선정되면 사전 기획을 하고 사전 기획에서 사업 유형이 나옵니다. 원래 사업 유형을 정하고 가는 건 아니고 사업 유형은 사전 기획에서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개축을 할 것이냐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사전 기획이 개축이냐 리모델링이냐 그 다음에 면적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적정성 검토에서 받고 적정성 검토가 되면 설계비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는 것이죠. 크게는 대상학교 선정, 사전기획, 그 다음에 설계, 공사죠. 그죠?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절차들이 붙는 거죠. 그 다음에 설계 과정의 적정성, 사전기획의 법령, 설계 과정의 법령, 그 다음에 공사 과정의 법령, 공사 끝나고 유지관리 단계의 법령이 붙는 것이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사전기획, 사업계획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서 수립하고 사업 대상 선정을 하는데 대부분 공모를 하죠. 공모를 하는데 사용자 동의가 꼭 필요하죠. 왜냐하면 계속 민원이 걸리니까. 그죠? 그리고 교사의 동의, 학부모의 동의를 거치도록 돼 있죠. 그 다음에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사전기획을 하게 되고 사전기획에서는 교육기획과 공간기획을 하게 되고 이 사전기획이 끝나면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 그 다음에 준공의 유지관리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똑같은 얘기고요. 사전기획 절차입니다. 사전기획 절차는 이걸로 설명을 할게요. 학교 자체 TF팀을 구성하고 공간기획과 선정하고 설명회하고 현황 분석하고 워크숍하고 공간기획하고 보고하고 최종 보고하고 적정성 검토하고 이게 사전기획의 절차입니다. 아까 이제 대상학교 선정하고 사전기획하고 설계하고 공사를 하잖아요. 요거는 사전기획의 절차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전기획의 절차. 사전기획에서 절차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요 현황 분석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교육기획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요 교육기획에서 공간기획으로 넘어오는 과정, 요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사업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여기서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 그 공간기획과나 학교나 안 그러면 교육청 담당에서 이 현황 분석을 잘 못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기획을 하려니 이 교육기획에서 공간기획과가 잘 접근을 못하는 부분. 이 공간기획과가 교육기획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되고 교육기획과가 또 공간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되게 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이 다 끝나고 이게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이 최종 보고서가 뭡니까? 이걸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최종 보고서에서 설계에 원하는 바가 뭐냐? 특화 공간이라든지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학교 관계 법령을 그냥 제가 이게 빠진 것도 여기 많을 겁니다. 그냥 쭉 쳐보니까 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관련 기준도 있고요. 이게 다는 아니겠죠, 그죠? 내가 교육시설뿐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를 이제 건설 서비스, 건설 산업진흥법 몇 가지 법령을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하면 조금 도움이 되겠던데 일단 교육시설뿐만 제가 하나를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많더라고요. 사업 단계가 아까 사전기획, 설계전, 설계 단계, 시공 단계, 유지 관리 단계인데 이 단계별로 법령이 이렇게 많습니다.
사전기획할 때는 사전기획에서는 당연히 사전기획하고 적정성 검토하고 설계 전에는 이렇게 이제 공공건축심의, 공유재산, 그 다음에 재정투자심사, 그 다음에 일상감사 이렇게 되고 설계 때 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시공 단계 해야 될 부분, 유지관리 해야 될 부분 너무 많죠, 그죠? 이거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법령별로도 제가 한번 구분해봤습니다. 이제 다는 못하고 여기 하나가 지금 빠졌네. 덮여져 쓰게 돼버렸는데 요 교육시설법과 학교시설촉진법하고 그 다음에 건축서비스진흥법, 건축법이 요 앞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엎어서게 돼버렸는데 그 앞에 네 가지 정도 법이 있고 요 우리가 다섯 가지, 네 가지 정도 또 적용이 되죠. 자, 이제 추진 단계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많습니다. 그죠? 추진 단계별로. 혹시 이거 책하고 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제가 이제 그 7월 며칠인가 내고 또 계속 보완을 하고 8월 4일 날 또 냈는데 이게 제본이 됐고 또 명단을 보니 명단이 또 달라서 또 막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지막에 제가 메일이 나올 건데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이 파일 통째로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죠, 그죠? 사전기획 있고 설계 용역 전에 있고 설계 단계에 있고 설계하고 시공 단계 있고 시공 단계 있고 준공 단계 있고 근데 설계 및 시공 단계 이거는 크게 구분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대로 나눠본 거니까 이 내용들이 이 PPT 속에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다는 아니죠. 이거 말고 또 많습니다. 사전기획은 아까 제가 중요하다시피 교육 과정, 운영 방법에 따라서 공간 구성을 해야 된다. 이게 역수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반드시 사용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여기 뭐 장사님도 계시고 교감선생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지만 교장선생님 독단적으로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교장선생님 오케이 해야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거 아주 잘못된 거잖아요. 사용자들이 필요한 거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는 학생들이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죠. 교장선생님이 필요한 거 공간 만들면 안 됩니다. 행정실장님이 필요한 공간을 만들면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사전기획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 요거는 뒤에도 계속 나오니까요. 어차피 대상은 다 아시죠. 설계 추진가 1억 원 이상은 해야 되고요. 사전기획 용역을. 그 다음에 수행은 대부분 건축사가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요렇게 이제 다른 분야도 할 수 있는데 여기 우리 지원청이나 본청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있다면 4번에 대통령이 정하는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요 소격의 건축사가 있는 거죠. 근데 감독기관이 직접 수행하면 건축사가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내용이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관한 거, 교육 과정에 관한 거, 건축 및 안전관리에 관한 거. 이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되어 있죠, 보고서가. 요거는 현황조사고 사업비 추적이고 사업기간이고 발주 방식이고요. 여기서 교육 현황에 대한 거 나오고 여기서 공간으로 넘어오고요. 여기에 공간 요 안에 이제 옛날에는 뭐 우리 기존의 공간 개선, 그린, 스마트, 그 다음에 복합화 하다가 안전이 하나 더 붙었죠. 5가지로. 여기서는 안전이 하나 더 들어가요. 사전기획 다 끝나고 나면 적정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적정성 검토는 전문기관에서 하죠. 그죠? 교육시설 안전원에서 하죠. 이렇게 그죠? 근데 적정성 검토 뭐든 간에 이렇게 재검토해야 될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바로 하니까 요거는 재검토할 내용이었는데 나중에 뒤에 가보면 그 재정투자심사 같은 경우는 그 재검토를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접근성 검토도 가면 이런 내용들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당초에 우리 교육시설법이 생기기 전에는 이렇게 이제 1억 원 이상은 건축 기획을 했었죠. 근데 이제 교육시설법이 생기면서 이렇게 이제 학교 시설은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학교 위에는 아직까지 위에 걸로 인정을 건축 기획을 해야 되고 학교는 교육시설법에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설계 용역 전 단계입니다. 설계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이걸 다 해야 되죠. 뭐 해야 되느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5천만 원 이상, 아까는 그 사전기획은 1억 원 이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7천만 원도 공공건축심의는 다 해야 됩니다. 요 공공건축심의위에서는 공모방식을 할 때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보는데 1억 원 이상 사전계획 적정성 검토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를 여기서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요걸 빠져먹으면 안 됩니다. 그죠? 즉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다 하시는데 사전계획 적정성 검토에서 나오는 어떤 반영 사항을 여기다 반드시 회기를 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부기를 하셔야 돼요. 그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각 그 지원청이 있는 거죠. 대상 가격 5천만 원 이상만 하는 거죠. 요거는 보통 지원청에 다 있죠. 지원청별로 다 있는 겁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요거는 20억 이상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20억 이상 시의회 동의. 요거는 뭐 공간 재구조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때 계속 해왔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 심사죠. 자투, 중투. 우리 일명 자투, 중투인데 40억, 300억. 뭐 이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이거는 어기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안 하시면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중투 같은 게 놓치면 안 해줘요. 그렇죠? 지방재정연구원 이런 데서 이게 3억에서 놓쳤는데 해주세요. 뒤에 가서 해주세요. 하면 안 합니다. 이거. 그렇죠? 나중에 징계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꼭 챙기셔서 하셔야 되고 업무 흐름도 그 다음에 심사 제외 대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니까 이렇게 복합시설법에 따라서 복합시설로 하는 거, 그 다음에 통폐합하는 거, 그 다음에 재난위험시설 요 세 가지는 투자 심사 안 받아도 되더라고요. 제외 대상이 있더라고요. 또 저도 무심결에 봤는데 있더라고요. 그걸 찾아본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재심사 대상은 잘 보셔야 되죠. 요 재심사 대상이 보통 뭐 사업비 30%, 사업 면적 30%는 하시는데 재원 조달 계획의 변경, 그래서 뭐 국비에서 자체로 받겠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체 예산으로 하다가 국비가 포함됐다거나 이런 부분, 요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행 불가할 때 그것도 잘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3년 이상 뭐 이렇게 지연되고 이런 거는 잘 없죠, 그죠? 특이한 거 아니면 잘 없죠. 일상감사 계약 심사는 뭐 자체적으로 시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으니 확인해 주시고요. 건설보건법에 따라서 우리가 안전보건대장, 그 다음에 안전보건조정자, 그 다음에 재예방기술지도 요걸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안전보건대장 요건 전부 다 금액별로 기회가 틀린데 금액별로 하셔야 되는데 안전보건대장은 계획 단계부터 해야 되고 설계 단계, 공사 단계, 시공 단계 다 해야 됩니다. 50억 이상인데 요건 다 해야 됩니다. 그죠? 나머지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전문가가 검토를 해야 된다.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안전보건대장은 50억 이상 중요합니다. 그죠? 이렇게 발주자, 계획 단계에서는 발주자하고 설계 단계는 설계자가 하고 시공 단계는 시공자가 하고 그 대신에 이렇게 설계 단계에서는 기본 보건 대장을 발주자가 줘야 되고요.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 단계에 안전 보건 대장을 시공자한테 줘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 각 대장에 대한 안전보건 전문가 확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설계 단계입니다. 설계 공모를 우리가 하죠. 1억 이상 되면 설계 공모를 하는데 보통은 일반 공모, 제한 공모 보통 많이 하죠, 그죠? 대부분 이제 그 제한 공모를 많이 하죠. 작은 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신설 같은 경우는 일반 공모를 주로 하고요. 설계의 안전성 검토. 이것도 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요 4번 항목. 그러니까 높이 31m, 높이 5m, 높이집 동말이 요걸 잘 보셔야 되죠. 설계 안전성 검토는 요걸 한 다음에 발주자가 국토안전관리위원회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국토안전관리위원회. 설계 경제성 검토. 설계할 때 100억 이상 되면 설계비가 100억 아니고 공사비가 100억이 총 공사비 100억 이상 되면 V라는 거 해야 되죠. 뭐 이런 건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도 지금 그 대구에서 조금 뜨겁게 되고 있는데 건설사업관리계획 검토, 그죠? 그러니까 감리를 어떻게 줄 것이냐,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줄 것이냐, 자체 감독을 할 것이냐, 감독 권한 대행을 할 것이냐. 근데 여기 이제 660평방미터 이상 건축공사, 5억 원 이상 토목공사, 이거 거의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축이나 이런 건 하는데 강당 이런 거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앞으로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건설사업관리계획 검토. 이렇게 이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하게 되면 이렇게 협회로, 건설 엔지니어링 협회로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또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총 공사비 100억 이상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 대상을 하는데 또 100억 원 이상이면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통보를 해줘야 되죠. 기술관리협회로. 얼마 전에 우리가 그 그린스마트 스쿨 4개 학교를 합쳐서 건설사업관리 감독 권한 대행을 한번 검토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 보시면 지금 30억입니다. 감리비가 30억이거든요. 지금 요 감리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수를 계산해 보니 여기 67점이 나왔죠. 67점. 감독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 광급자재죠. 광급자재. 40억 이상 단일 품목 4천만 원 이상.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에서 고시한 품목. 요거는 광급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죠? 광급 구매를 해야 되는데 잘 놓치죠. 특히 이제 뭐 화학석 이런 거 잘 놓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광급 구매하는 방식은 조달효수 제품 뭐 찍는 거 있고 3자 단가 계약 있고 뭐 마스 있고 여러 가지 조달청에 단가 계약되는 품목을 그냥 구매를 하면 되죠. 마스로 할 것이냐 그냥 찍을 것이냐 뭐 이런 거죠. 이건 대구 건데 제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조달 물품 구매. 그래서 이제 3자 단가 계약은 조달효수는 뭐 금액 상관없이 찍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수 공급자 중에 1억 미만은 찍으면 되고 1억 이상은 마스로 2단계 경쟁을 해야 되고요. 공사기간 산정 요거 해서 100억 이상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100억 이상은 기술자문위원회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100억 이상 되면 걸리는 게 좀 많습니다. 그죠? 100억 이상. 이렇게 공사기간 산정을 해야 됩니다. 산정하는 그 양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고, 그죠? 이거는 잘 모르는 부분인데, 매장문화재죠. 매장문화재. 그러니까 부지 면적 3만 평방미터는 좀 아는데요.
매장문화재 유전지역이라는 걸 잘 몰라요. 토목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학교 사업을 하면 그 지역이 문화재가 발굴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하면 이걸 하셔야 돼요. 매장문화재. 그 다음에 매장문화재만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요거 그 그린스마트 스쿨을 하면서 옆에 이제 그 경상감령공원이라고 문화재가 있어갖고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정밀 발굴까지 갔거든요. 갔는데 다행히 없는 걸로 나와서 공사 진행을 했는데 공사가 한 4개월 정도 중단됐거든요. 문화재 발굴한다고. 지정문화재도 있죠. 이 지정문화재 때문에 조금 머리가 아픈데 학교 안에 옛날에 그 강당 같은 거 있어요. 강당. 옛날에 강당은 그 벽돌로 지었는 건물은 뭐 이렇게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 뭐 정확하게 뭐 크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 뭐 1900년대 초반에 지었는 건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붕 모양도 이상 뭐 좀 특이하고 이러니까 문화재 진짜 그 지방 문화재 하나 국가 문화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지정 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문화재 현상 변경이라고 문화재 심의위원회 검토를 받아야 되거든요. 국가 지정이냐 뭐 해서 이제 그 시도 지정이냐에 따라 틀린데 이거 지정돼 버리면 그 우리가 개축을 할 때 심의위원들한테 가서 막 보면 거의 막 다 바뀌거든요. 위치도 바뀌고 막 인면도 바뀌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학교 내에 문화재가 있다. 그 다음에 문화재가 있는 인근에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개축을 한다. 그럼 요거 검토를 하셔야 돼요. 우리도 하나 올렸는데 부결돼서 다시 재심의를 받고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돈도 많이 걸리고 설계도 다시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고요. 문화재가 있으니까 가장 문제가 또 되는 게 뭔가 하면 내진이 문제가 돼버려요. 지금 또 우리 내진 못하고 있거든요. 내가 담당하는 관내에 지금 문화재가 세 학교가 있는데 세 학교 다 지금 내진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지금 안 쓰는 게 아니고 쓰고 있죠. 옛날에 이게 문화재, 이 강당은, 이 강당 무대 뒤에 가보면, 이건 여담인다면, 뒤에 벽을 철거를 하면, 거기 신사 참배용으로 이렇게 이제 박스가 이렇게 쳐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일제시대 때 오래된 건물 철거하면, 한 2000년대, 90년대 말 같은 경우는 이게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막 쫓아가지고 달라고 막 그 목재하고 벽돌하고 막 가져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뒤에 가보면 알겠지만 또 나오지만 그 지하철이나 철도변에 이게 이제 지하철이 생기게 되면 문화재하고 법적으로 거리가 있거든요. 거리를 띄워야 되는데 그 거리를 띄울 때 문화재를 이전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분해를 해서 요 가서 새로 조립하죠. 물론 이제 콘크리트 내는 건 새로 치고 우리 관내에 이제 남산 초등학교라고 있는데 문화재를 아예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거기에 또 공간 재구조 사업 그린스마트 스쿨을 하면서 설계가 너무 어려웠죠. 이거 잘 아시죠? 이제 정화구역. 우리가 공간 재구조 사업이나 뭐 이렇게 사업을 개축 사업이나 할 때 교문 위치를 변경할 때는 이 정화구역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교문에서 50m 절대 정화구역은 꼭 챙기셔야 됩니다. 학교나 안 그러면 보건팀에 의뢰를 하셔가지고 인근에 유해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200m 학교 담장에서 200m 상대 정화구역은 좀 덜한데요. 교문 문주에서 50m 절대 정화구역은 조금 이렇게 민원이 걸릴 소지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구에서도 이제 하고 있는 게 통학로 안전 때문에 원래 교문을 이렇게 삥 돌아가던 거를 중간에 이제 하나 둘 되면 안전하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 이런 정화구역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 시설 파트에서 문을 더 내줄게 하니까 학교 관리자 쪽에서도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관리가 어렵다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하여튼 교문을 이전하거나 옮길 때 위치를 바꾸거나 추가적으로 낼 때 절대 정화구역은 꼭 고려를 하시는 게 민원이 심각해질 수가 있거든요.
설계 평가입니다. 이제 기본 설계, 시설계 2억 2천 이상, 그 다음에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은 끝나고 나면 설계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하는 기관이 있죠.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자문위원회,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기술자문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밑에 구성 기능 보면 공사기간의 적정성, 설계 변경, 그 다음에 정밀 안전진단, 시공 등의 적정성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시도별로 틀립니다. 그죠? 기술자문위원회가 대구하고 서울은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는 대구에서는 요거 기술자문위원회 말고 개축심의위원회, 재난심의위원회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는 시도마다 틀립니다. 그죠? 대구 기준으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요거는 아까 요 단계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사 단계에서 계약심사, 아까는 설계 단계의 계약심사 일상감사였고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대장이었고, 지금은 설계 단계에서 이렇게 안전보건대장 해야 되고요. 그 학교시설 촉진법에 대해서 허가죠, 그죠? 허가 이렇게 받아야 되고, 절차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건축 축조 승인하게 되면 소방동의, 여기 통신협의, 그 다음에 축조 승인, 착공신고, 준공통보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학교 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학교에 대한 허가권은 위임되어 있죠. 교육감한테, 아니면 교육장한테 위임되어 있으니 허가를 낼 때 요 절차 학교 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설계하고 시공 단계 중간 단계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 새로 오신 분들은 이거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넣었습니다. 이제 학교에 교사 기준 면적, 그 다음에 체육장 기준 면적이 이렇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최저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거 이상이 돼야 된다. 근데 이제 체육장 기준 면적은 하도 학생 수가 주니까 모자라는 게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언론에서 보면 알겠지만, 대구가 지금 초등학생 수가 이제 12만 5천 명이거든요. 전체 학생 수가 27만 명, 25만 명 정도 되는데, 2030년도에 6만 1천 명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6만 4천 명이 줍니다. 그건 출생 신고된 데이터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0% 이상 이제 학생 수 날아가죠. 그러니까 이제 통폐합은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 조금 잘 보셔야 되고요. 뒤에 사례도 있는데, 계단 요너비, 계단 참 요너비, 계단 높이, 계단 단너비, 이거 조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계단 난간도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알고 계신데, 지금 없지 싶은데 제가 뒤에 사진을 넣어놨는데, 계단 단 높이는요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계단이 우리 학교가 이제 옛날 3.3m면 계단이 22단이 나오거든요. 그 11단, 11단인데 11단 중에 자재를 해보면 다 틀립니다. 계단 단 높이가. 근데 잘못하면 신설도 그런 경우 나오거든요. 그건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계단은 다 균등해야 됩니다. 우리 말하는 나누기, 일본 말로 와리, 단 높이를 잘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첫 단, 맨 마지막 단이 높거나 낮으면 위험하죠, 그죠? 가다 푹 쓰러지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보면, 점검을 가보면 교장선생님들이 계단 참에다가 전시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복도에다가 고정물을 설치하는 거, 뭐 의자를, 고정적인 의자를 설치하거나, 그래서 계단 복도 폭이, 유효 폭이 안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그 다음에 방화구역 이상한 거 허다합니다. 그죠? 뒤에 방화구역도 나올 건데, 복도 너비 2.4, 1.8, 그죠? 근데 대부분 2.4로 보셔야 됩니다, 그죠? 가다가 뒤에 거실이 있고 없고 막 이렇게 따지잖아요. 근데 계단이 복도가 넓었다 좁았다 할 수 없으니까 2.4로 봐야 됩니다. 이거 많이 여기죠? 이거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하중 다 틀립니다, 그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거는 도서관을 옮길 때 서고가 침략하는 건 압니다. 그죠? 근데 서고 말고도 실험실이라든지 식당, 주방, 그 다음에 창고, 이런 것도 바뀔 때 하중이 틀립니다.
이 하중은 틀리게 되면 검토가 떡되어 있습니다. 구조안전 기준에. 그죠? 관련 기준이 있습니다. 구조안전을 확인을 받는 규정이. 우리 기술직이 아닌 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물 하중이 1세제곱 메타는 1톤이죠. 근데 우리 옥상의 파라펜 높이가 1.2m죠. 거기 물구멍이 막혀서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다 제곱당 1.2톤이 하중이 되죠. 근데 옥상은 1톤입니다. 1톤. 근데 옥상에다가 또 조경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우리가 이 구조안전 기준에 위배돼서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특히 도서실, 서고. 근데 요즘은 또 이제 내진이 문제가 되죠. 옮기게 되면 이제 전단벽, 그러니까 조적벽, 그거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가 막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위치를 함부로 바꾸기가 요즘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겠지만 내진할 때 브레이스 또는 전단벽 위치를 잡을 때 잘 잡아야 됩니다. 가변성을 줘야 되죠. 뒤에 가서 설명을 또 드릴게요. 방화 구획이 1000평방미터, 그 다음에 층별로 구획을 해야 된다 하면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방화 셔터, 문 일체형 방화 셔터 쓰면 안 됩니다.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을 때는 써야 되고요. 근데 방화 셔터를 하게 되면 3m 이내에 방화문을 설치해야 되고, 이걸로 따져보면 무조건 방화문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방화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학교에 방화 셔터 일체형 방화문을 해놓으면 초등학생이 나가질 못합니다. 사실은요. 지금 다 바꿔야 돼요. 옛날에 천으로 됐는 그것도 지금 다 바꿔야 돼요. 앞으로는.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방화문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고요. 흔히 하는 실수죠. 방화문 했는데 문이 이래 돌아갑니다. 방화구역 해놨는데 여기다 문 내버립니다. 창문 내버립니다. 어떨 때? 리모델링 할 때. 그죠? 학교에서 내달라고 한 돈 내버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방화문이, 이게 벽이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방화구역이 있는데 여기다 문 내버립니다. 뒤에 가면 감사지적 사항에도 있는데 방화구역에 대한 개념 없이 그냥 막 해버립니다. 주위를 안 돌아본다는 얘기죠. 현장 조사를 안 한다는 얘기죠. 마감재료입니다. 마감재료. 이 마감재료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학교는 천정, 벽은 준부련, 불연재료를 해야 된다. 글로 나가면 됩니다. 그냥. 그죠? 천정하고 벽은 준부련, 불연재료. 바닥은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외벽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외벽. 바뀌는 거죠. 외벽이 불연재료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외벽은 뭔가 하면 안에 단열재까지 불연재료를 해야 됩니다. 복합 판넬을 하면 안에 단열재까지 지금 심재까지 불연재료를 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막 다 했는데 이거 제가 그냥 공부하느라고 다 스크랩에가 넣었는데 요게 조금 우리도 논란이 됐거든요. 실내 장식물 벽 마감을 저 벽체를 우리가 인테리어 마감 MDF 시트를 하는데 저걸 실내 장식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근데 법 취지로 봤을 때는 저는 불연재료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합판이나 목재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실내 장식물로 보는 기준이. 근데 우리가 여기 이제 건축법에 따른 마감 재료에 보면 전부 다 초등학교는 교육연구실은 벽하고 천정은 불연재료를 해야 된다. 하면 됩니다. 그죠? 그 논란이 있어요. 벽을 그냥 MDF에 시트하지 말고 불연 판넬 하시면 됩니다. 더 강화되잖아요. 불연 판넬 하면. 그죠? 불연, 중불연 나뉘어 있고 PF 보드 보면 심재 중불연 PF 보드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그냥 불연 보드가 이제 중불연, 불연 뭐 이렇게 중불연이라고 알았는데 심재 중불연 PF 보드. 그러니까 보통은 PF 보드가 알루미늄은 중불연인데 안에가 난연이었는데 안에도 중불연이라는 얘기죠. 단열재도. 지금은 PF 보드 쓰면
심재 준부령 PF 보호도 써야 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법은 뭐 우리가 허다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뭐 이게 이제 요거 바뀐 거는 아시죠? 무대 경사로 무조건 다 해야 된다 하는 거. 그죠? 근데 아직도 저기 안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업을 하면서, 설계를 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은 경사로 뭐 1대 12, 그 다음 폭 1.2m, 그죠? 그 다음에 화장실 1.6에 뭐 2m 딱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손잡이 80에서 90, 그 다음에 손잡이 비율 38cm, 벽에서 5cm 띄우고, 그 다음에 주차장은 가장 가까운 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애자 화장실은 화장실 들어가면 제일 가까운 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남녀 구분돼야 되고, 이렇게 이제 무대 경사로도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데 설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할 때 이동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불가능하냐 봐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고정식으로 하든가 휠체어 리프트 하든가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갔다가 조립했다가 이제 안에 넣어놓고 이동식으로 하는 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할 때인데, 사실 강당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죠? 앞으로 튀어나오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애들 수업해야 되니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는 이유가 안 됩니다. 이 법에 따라서는 이유가 안 됩니다. 그죠? 신설학교 뒤에 1년 뒤에 가보면 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장애자 주차장이나 장애자 화장실에 전부 다 막 밀대 넣어놓고 막 이렇게 하죠. 그죠? 우리도 이제 언론에 한번 맞았습니다. 이렇게. 공중 화장실 설치 기준이 바뀌었더라고요. 화장실과 화장 사이의 칸막이 벽의 밑에 바닥이 5mm 밖에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문은 10cm에서 20cm 사이 바닥에서 떨어져야 되고요. 대변기와 대변기 사이에 옛날엔 이렇게 한 5cm, 6cm 떨어져 있었잖아요. 지금 기준은 5mm입니다. 5mm야. 요게 제일 크게 바뀌었더라고요. 요거 말고도 뭐 요렇게 이제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변기 남녀가 똑같아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요거는 대구 기준인데 이렇게 지금 1대 2대 3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오래됐죠. 2007년도에부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자 대변기하고 남자 대변기 소변기 합했는가하고 같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진입니다. 내진은 뭐 참고를 보시고 많이 하셨으니까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변동이 돼서 내진은 이제 교사, 체육관, 기숙사, 급식실, 강당은 무조건 내진 면적하고 청소 상관없이 다 해야 된다. 일반 건물은 200평방미터 2층 또는 200평방미터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다 해야 되고요. 일반 건축물. 그 다음에 학교는 피난시설, 강당은 피난시설로 봐야 되죠. 지정이 되건 안 되건. 그러면 강당은 특등급. 연면적이 10,000평방미터 이상인 학교 강당하고 같이 있으면 전체가 특등급. 그 다음에 특수학교 특등급. 나머지는 1등급. 그렇습니다. 내진보강사업 절차죠. 그죠? 이거는 뭐 많이 하신 부분이라서 우리가 공간 재구조화 사업 하면서 내진 보강도 해야 되고 성면 철거도 해야 됩니다. 내진 보강을 할 때 이게 전담벽 위치입니다. 기존 건물의 전담벽 위치를 교실과 교실 사이에 이제 전담벽 위치를 잡아버리면 이거 가변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나중에 교실 털지를 못하죠.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 전담벽은 계단실 쪽이나 화장실 쪽으로 빼주셔야 됩니다. 내진성 평가할 때 빼주셔야 됩니다. 그죠?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최대한 가변성에 대해서 조금 유리한 정도.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하실 때,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 공사는 전부 다 방학 때 출발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거 하셔야 되고, 학교하고 꼭 협의를 좀 하시고, 저도 지원청에 나서 1번으로 민원을 받은 게 교장선생님한테 협의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공사한다 하는 거죠.
근데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협의 다 했다고 그러거든요. 누구 말이 맞나? 3, 4대면 하자 뭐 이런 있었는데 협의를 다 하죠. 그죠? 하는데 정확하게 협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속으로 협의를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사 현황 통보 다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사업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기초보강을 하는데 차가 못 들어가는 장소에 기초보강을 해놨고 나중에 설계 변경하고 쇼를 하죠. 그죠? 차도 못 들어가요. 경사지 있고 막 이런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변경이 허다하게 들어오죠. 이제 브레이스 철거하는데 뭐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칸막이 벽이 있는데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했다거나 뭐 설계 변경이 허다하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질조사는 꼭 하셔야 되고요. 지질조사 하느냐에 따라서 보강량이 틀려집니다. 집안이 좋으면 보강량이 확 줄어버립니다. 예전에는 특허공법 쓸 때는 기초보강이 마이크로 파일이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특허공법,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특허공법을 안 쓰고 일반공법, 철골 블리스를 쓰다 보니 그 기초보강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 파일 보강을 할 때 교실 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교실 밖에서, 외부에서 기초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좀 조정을 하는 거죠. 그죠? 밖에서 좀 더 박더라도. 성면 넘어갈게요. 성면은 이제 가능하면 다른 사람하고 다 같이 해요. LED 냉난방기, 그 다음에 교실 바닥 개체 이런 거 가능하면 같이 해주는 게 좋죠. 직기준을 다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성면 처음에 할 때 언론에 얼마나 보도를 맞았습니까? 그래서 실제 가가지고 기자가 오면 성면 또가리 있으면 입에 넣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도 논란이 되니까 이게 막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니까 이게 직접 넣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만큼 이제 성면 조각 잔재물에 대한 조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잔존물이 성면 다 하고 난 뒤에 잔존물이 나오면 이게 이제 제대로 안 했다, 공사 감독을 안 했다, 뭐 많이 나오죠. 공사 중간에도 가보면 뭐 엄압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기록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논란이 많이 되죠. 그죠? 넘어갈게요. 스프링클러 요새 또 이슈가 되고 있죠. 모듈러 때문에 그죠? 이슈가 되고 있고 그 유치원은 300에서 600은 간이 600 이상은 스프링클러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병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하고 다 구분을 해야 되죠. 벽으로 아예 통행을 못하도록 구분을 해줘야 유치원만 스프링클러 하는 게 인정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통행을 하고 실내로 통행을 하고 되면 학교 건물 전체가 스프링클러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 다음에 기숙사, 특수학교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했고요. 이 기준에 의해서. 병설 유치원 스프링클러 다 했고 기숙사 다 했고 특수학교 지금 다 했습니다. 모듈러 교실은 기존에 했던 거는 안 하고 있고 안 했고 그 다음에 임대는 안 하고요. 구매했는 거는 스프링클러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새로 하는 모듈러 교실은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이건 뭐 건축에서 잘 모르는데 이런 법률이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근데 50년 이상 되면 친환경 전용 주차구역은 5%, 그 다음에 충전 시설은 2%로 되어 있습니다. 5%, 2%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 시설도 다 해야 됩니다. 설치 올해 1월 달까지 다 했어야 되죠. 그 학교로 돈 내려가고 한이 많이 하다가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거를 이제 외부인이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하다가 학교는 외부인한테 개방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인 것만 설치하고 있죠. 이렇게 그죠? 폐기물은 잘 아시죠? 100톤 이상은 분리발주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재활용 폐기물, 그 다음 지정 폐기물, 잘 알고 계실 거고, 요건 좀 잘 모르시는 부분이죠. 우리가 학교를 공사하는데 옆에 철도가 있다, 지하철이 있다, 뭐 지상철이 있다. 그러면 철도 안전법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막 감사에 지적이 되고 반려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각종 인정, 이거는 그냥 화면을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너지 전략계획서, 녹색건축 인정, 에너지 효율 등급, BF 에너지 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뱀스, 제로 에너지, GHP,
GHP 왜 가스 자꾸 쓰냐 했더니 이 규정이 있더라고요. 전기서마등인데. 자, 시공 단계 또 넘어가 볼게요. 배국구입니다. 교원노조 협약단체에 의해서 우리는 공사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학교에 공사 현황 통보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걸 꼭 하라고 지금 하고 있죠. 왜냐면 아까처럼 뭐 공사 내용 모른다, 학부모한테 어떻게 전달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다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재해지도 1억 이상은 산업재해 예방기술지도 뭐 다 하고 계시죠. 요거는 산업안전보건조정자 50억 이상, 요거는 대부분 이렇게 이제 주된 공사에 감리자를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50억 이상 되면 선정해 주셔야 잊지 말고 해 주시면 됩니다. 네, 누가 되든 간에 감독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50억 이상 되면 감리가 있으니까 감리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요 내용은, 주된 내용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기, 설비, 계약이 다 틀리잖아요. 이 사람이 총괄 조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안전보건대장 넘어갈게요. 아까 했던 거고요. 설계 의도 구현, 그죠? 이거 아시죠, 내용? 우리가 이제 공사할 때 설계했던 사람하고 수의계약에서 설계 의도 구현 들어가야 되고요. 요거에 대한 정립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거. 이게 이제 설계 의도 구현을 용역을 계약했고 결과 보고를 왔는데 전화 한번 받는 것도 이래로 들어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내 생각은 이게 그냥 하자 차원에서 했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면 되지 않을 것 같고, 단지 공사하다가 뭐 해서 색채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변경을 요구를 할 때 설계자의 어떤 설계 의도를 물어볼 때 그때는 인정을 해주는데, 우리가 그냥 뭐 보면 앞뒤가 틀리다 하는 거를 물어봤는데 그걸 설계 의도 구현 이래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설계 의도 구현에 대한 지침에 대한 정립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성 평가, 이거 지금 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많이 들어오는데 그대로 이제 시설 안전원에 토스를 하죠. 이제 외부를 검토 용역을 맡기죠. 자체적으로 안 하고. 우리 할 일도 바쁜데, 그죠? 외부의 공사는까지 안전성 검토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부든 외부든 안전성 검토를 해서 안전원에다가 용역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해체 계획서, 이게 철거할 때 이게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더라고요. 신고권과 허가권. 근데 이제 허가권이 문제인데, 허가권은 해체 계획서를 이렇게 기술자가 작성해야 되고요. 검토가 건축심의위원회에 되는데, 요 건축심의위원회가 어디냐면 지자체에 있습니다. 기초지자체. 그러니까 이 심의계획서를 구청에 통보해서 심의를 받아서 그 다음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해체계획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품질관리계획은 뭐 금액이 크니까 대상이 잘 안 되는데, 품질시험계획은 대부분 해당이 되고요. 품질시험비도 반영을 해주잖아요. 그죠? 자, 넘어가고요. 실내 공기질, 뭐 친환경 건축 자재 써야 됩니다. 그죠? 요거하고 여기 이제 학교에서 학교 시설은 요 기준에 의해서 실내 공기질을 계속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요거 말고 이제 어린이 활동 공간 검사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친환경 표시 인증 자재 확인하면 확인 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학교 초등학교 할 때 친환경 인증 자재를 꼭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죠? 특히 초등학교 할 때. 중대재해법은 넘어가겠습니다. 하도급 신고받으면 하도급 확인을 하셔야 되죠. 요 확인 내용을 보시면 면허라든지 쪽 있는데 요 비율이 중요합니다. 82% 이하 되면 적정성,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해야 되는 거. 82%입니다. 82%. 그 다음에 사립학교를 하게 되면 각 시도별로 이렇게 사립학교 지침이 있죠. 이 지침을 준수를 하셔야 되고요. 준공되면 이렇게 학교에다가 준공 통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학교로 또
중공통보는 구청에 우리 건축물 대장 생성 신설 등을 해야 되죠. 신사촉진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완공인계서는 학교로 통보해 주는 겁니다. 학교로 왜 통보를 해주느냐? 학교에서는 재산대장에 등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에듀파인이 돼서 건물을 별도로 지으면 그 건물에 대한 가액은 다 나와요. 학교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물품에 대한 거, 이건 알 수가 없죠. 이걸 구분해서 통보를 해줘야 돼요. 뭐 의자가 얼마고, 그 다음에 냉난방기가 얼마고, 가격이 얼마고, 이걸 통보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재산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공사가 끝나면 준공 통보를 해줘야 된다. 완공인계서를 줘야 되고요. 이 완공인계서는 이렇게 기준에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부에게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완공인계서를 학교로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시공평가. 이거 시공평가 우리 직원 놓쳐갖고 지금 자체 시공평가 막 하고 난리를 했는데, 이거 시공평가 저기서 해주죠. 어디고? 부산이 어딥니까? 안전원인가? 국토안전원인가? 거기서 대응을 해주죠. 거기 줘버리면 다 해주는데, 그죠? 우리가 심의위원 모집해야 되고, 막, 이게 절차가 복잡하죠. 시공평가. 90% 이상, 준공 후 60일까지. 요 내에 하는, 60일이 지나면 거기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시공평가. 안전인정제도 지금 기존 학교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죠. 그죠? 우리도 신설학교 하고 나면 해야 되고요. 이건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죠. 이렇게 항목이 있고요. 하자관리입니다. 공사 끝나고 나면 하자보증금, 하자보증서 받고, 하자보증수율은 3% 이렇게 받죠. 받고, 구조부는 5년, 방수, 지붕, 철근, 3년, 2년, 1년 이렇게 나뉘고요. 하자 검사는 연내 이후에 해야 되고, 하자 만료 14일 이내에 해야 되고, 여기에 라항에 보시면 계약 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 범수 완료 확인서를 파결급일로부터 소멸한다.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자 검사 최종 만료일에 하고 하자가 없다고 통보해줘야 그 채권이 끝난다는 얘기죠. 하자 보증 채권이.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하자 기간이 뭐 8월 10일인데 딱 하니까 8월 15일날 비가 세요. 그죠? 근데 보내도 됩니다. 그죠? 그게 2달 정도 유예기간이 있거든요. 공개조합에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그 학교나 이렇게 이제 모든 상황이 8월 10일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꾸준히 세웠다는 것만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하자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꼭 날짜가 지났다고 해서 안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하자 보수 미조치하면 보증금 회수해서 쓰면 되죠. 근데 돈이 모자니까 우리도 못해가 써야 되고요. 이렇게 절차가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하자 보증 기간이 1년, 2년, 3년, 5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직계표상에 가설공사, 뭐 철근공사, 방수공사 요걸로 가지고 이렇게 1년, 2년, 3년, 5년 안 하고 원가 계산해 버리면 됩니다. 총계만 맞추면 되고요. 이건 제가 주무관 할 때 내가 그냥 직접 다 계약 써가지고 작성해가 다 줬거든요. 이거 작성하는 건 쉬워요. 그냥 뭐 넣으면 되는 거야. 직계표상에 1년, 2년, 3년 표시해가 그걸 소개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자검사대장 만들고, 검사조서 만들고, 그 다음에 교육실 안전점검, 40년 된 이상, 4년에 1회, 15년 이상 된 3종 시설물은 1년에 2번, 그 다음에 특수구조, 우리가 계절별 능력금은 연 3회 하고 있고, 그죠? 이것도 좀 넣고 싶은데 못 넣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도. 이거 하다 보니 되게 공부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옛날에 잊어버렸던 것도 다시 기억이 나오고. 자, 이거는 그냥
그 사전기획할 때 그 법령 검토하는 거 하나 스크랩 해왔거든요. 이건 신설학교인데 법 내용이 쭉 들어가죠. 쭉 들어가고 장애편이 있어. 요거는 리모델링입니다. 글자는 잘 안 보이는데 거의 동일합니다. 이렇게 법령 검토를 사전기획 때 거의 하죠. 자,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법령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조금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추가적으로 막 넣어왔습니다. 막 넣어왔는데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설계할 때 규모를 얼마만큼 하느냐가 이 스페이스 프로그램에서 나오죠.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는 교수화석, 지원, 관리, 생활, 공용 공간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기존에 이렇게 돼 있죠. 옛날에는 30학급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11,269로 설계 영역 발주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교실, 매실, 학급당 다 나와 있죠. 근데 지금은 중학교고요. 중학교 이제 고교 학점제 A시고 이건 중학교 스페이스 프로그램 A시고요. 예전에 2019년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스페이스 프로그램 중학교 교과 교실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엑셀표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이걸로 중학교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뽑아내는 방법도 있고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19년도 만든 거고 요거는 지금 우리 대구에서 만든 건데 초등학교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수업 시간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실은 15학급이나 15시간 주고 학교의 주당 시간을 계산을 해서 75%로 교실 수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업에 따라서 필요한 교실을 뽑아내는데 사용률을 75%로 제한을 주는 거죠. 75% 이하 되는 거는 다 몰아는 25%, 25%, 20% 세 개 몰아서 한 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 시간표를 가지고 수업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주당 시간을 뽑아내서. 여기 보면 일반 교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일반 교실은 국어, 도덕, 사회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교실만 일반 교실로 잡았고 나머지는 교과 교실로 봐서 시간을 다 계산을 한 겁니다. 사용률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공간 재구조화 사업 할 때는 아까 초등학교 이렇게 이제 사용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용 공간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어쨌든 실을 줄여야 됩니다.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공간 디자인 카드 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플레이 AT 소장님이라고 내가 강의를 들었을 때 그 소장님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유용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그 소장님 막 그 홈페이지 막 찾아들어가서 이제 좀 훔쳐왔습니다. 훔쳐왔는데 공간은 누가 쓰느냐? 공간은 몇 명이 쓰느냐? 공간에서 어떤 수업을 하느냐? 어떤 수업에 따라서 어떤 기자재가 필요하냐? 그 다음에 어떤 컨셉을 갖고 이 공간을 구성할 것이냐? 꼭 맞지는 않지만 이 플레이 AT 김성원 소장님은 공간 디자인 카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각 실별로. 이게 교실일 수도 있고 음악실일 수도 있고 미술실일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 따른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공간 구성을 어떻게 분위기는 어떻게 만들고 요걸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예시를 만들어 왔고요. 요거는 제가 훔쳐온 겁니다. 그죠? 다 찍으셔도 됩니다. 여기에 내가 이제 그 출처는 밝혔는데 승낙을 못 받고 왔습니다. 근데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 있으면 승낙하는 걸 마찬가지겠죠. 그죠? 공간을 만들 때 학생 수, 교직원 수, 스페이스 프로그램, 이용률 분석하셔야 되고 동선, 차량 동선, 그 다음에 학생 동선, 드랍존, 그 다음에 비상 동선, 그 다음에 저학년 동선, 외부인 동선, 동선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배치 계획은 가능하면 남량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 남량을 조금 할 수 없는 형편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내 학습 공간에 대한 개념을 좀 도입을 하셔야 되고요. 실내 학습 공간.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적용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학생들이 교실을 벗어나서 밖에서 어떤 수업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옥의 무대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단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놀이터가 될 수도 있고
실내 학습 공간이라고 하는 건 실내에서 어떤 수업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만들어주는 텃밭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평면계획은 저는 그룹핑을 어떻게 잘하느냐를 봅니다. 조닝을 어떻게 잘하느냐, 그 다음에 주변 시설 연계를 어떻게 하느냐, 특화 공간, 그 다음에 기타로서 TF팀 활동, 그 다음에 셉테드, 그 다음에 벤치마킹, 주차 동선, 주차 확보 뭐 이런 걸 제가 주로 잡았고요. 신설학교 제가 그 당선된 겁니다. 이거 경북 겁니다. 경북 거. 경북 거 이거 당선장만 갖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세 덩어리로 모듈을 되어 있죠. 근데 북향이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요 교실들은 오전에 햇빛을 좀 못 보죠. 근데 좋은 건 이렇게 그룹핑 되어 있다는 거죠. 1조는 별로 조금 안 좋지 뭐라도 이렇게 수업하는 스트리트를 따라서 어떤 유사성이 있는 것들을 몰아주는 것은 되게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차장이 있고 요 위에 강당이 있다 보니까 교문에서 들어오는 외부 시설, 개방 시설에 대한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운동장이 동쪽에 있어서 이 도로에 대한 소음 차단이 좋고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제가 적은 건데 넘어가겠습니다. 공간 재구조화 사업할 때 협의회를 되게 잘 이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 필요한 공간, 그 다음에 공간 구축, 그 다음에 타환경적 사회의 연계성, 법령 준수, 촉진자 설계자 선정, 사업 위치의 신중한 선택, 공간 재구조화 사업할 때 이걸 운영을 해주셔야 되고, 이거는 어디 건지 아시겠습니까, 장사님? 광주 겁니다, 광주 거. 요거는 요 본관동이 있고 여기에 서관동이 있고 강당이 전체입니다. 요만 개축을 하고 요건 리모델링입니다. 근데 여기 야구부가 있죠. 이 부지, 외부 부지보다 이 부지가 상당히 높고 여기가 또 한층 더 높고 운동장보다 더 높고, 근데 당선작은 요렇게 정축하고 뒤에 정축되는 게 당선작이 됐습니다. 가장 염려스러운 거는 오래된 건물과 새로운 건물이 붙어 있는 거죠. 오래된 건물 옆에 달아져 있는 거죠. 그러면 청고가 나올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하자는, 그 다음에 나중에 한 20년 지나면 이 건물 철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단점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그룹핑이라든지 특별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장점은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린스마트를 하실 때 리모델링만 하느냐, 개축 플러스 리모델링을 하느냐, 별동 개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을 다 보셔야 되고, 이 학교는 차가 이쪽으로 오는데 빙 돌아가서 이쪽으로 주차장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차 동선이 되게 길죠. 그런 부분도 단점이었고,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컨설팅을 했던 건데 고객학점제인데 참고를 하십시오. 저는 뭔가 하면 이 1층 부분을 여기 보시면 특화 공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교무실, 행정실 다 있죠. 저는 초등학교 가면 이 1층 위치를 교장선생 내놓으세요 하거든요. 교장선생하고 전부 다 2층을 가든지 저 부석을 가세요 하거든요. 이 1층의 남양 공간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써야 됩니까? 도서관 써야 되고 넓음 써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설거 천지입니다. 1층에는. 근데 항상 교장선생님, 행정실장, 교무실이 위치하고 있죠. 그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컨설팅 해준 거는 여기에 행정센터라고 해서 교무실, 교무실하고 행정실하고 각종 관리 그 직원들이 다 몰아서 센터라고 제가 컨설팅 해줬거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에 중앙 부분에 홈베이스를 주고 이쪽은 교과교실, 이쪽은 동아리, 이렇게 지금 컨설팅을 해줬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공간 재구조 사업할 때 이 조닝을 진짜 중요합니다. 조닝을 하는데 관리자 위주가 아니고 학생 위주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과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항상 보면 아직까지도 교장선생님은 내 자리는 중앙현관 옆에, 안 그러면 이제 행정실은 외부인이 접근하기 좋은 곳. 근데 외부인이 접근하기 좋은 곳은 주차장 옆입니다. 그죠? 차 타고 오지 걸어오는 사람은 몇 명 됩니까? 그죠? 그리고 학생들이 1층 교실에서 문 열고 화단으로 뛰어나와야 되고, 또 책 보다가 책을 들고 데크로 뛰어나와야 되고,
이런 공간을 줘야 되는 거죠. 특수학교인데 1차, 2차, 3차 토론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내가 인상을 안 받았어요. 이 학교가 워낙 좁으니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게 관리실을 통합적으로 센터를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또 1층에 이렇게 도서관, 그 다음에 늘봄, 그 다음에 특수학교 지원센터, 보건실, 1층에 올만한 거 다 왔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면 이게 사립학교라서 그렇지 공립학교는 다 반대를 하겠죠. 이거는 제가 원래 기술직 조금 신규차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급식소를 하나 들고 왔는데 급식소는 뭐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릴게요. 아직 시간이 조금 있죠. 네. 급식소는 이렇게 이제 급식관리, 휴게, 샤워, 조리실, 식기세척실, 보일러실, 식당 이렇게 나뉘죠. 식당은 대부분 학생 1인당 0.8에서 1.2로 보거든요. 작게는 0.8까지도 봅니다. 근데 요거 조금 넓게 1.2를 봤는데 회전 수는 보통 초등학교는 1.8회전, 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5회전까지도 봅니다. 그죠? 그래서 회전수에 따라서 이 식당 규모가 정해지죠. 그 다음에 요거 급식 현대화하면 요 학교 현황을 꼭 살피셔야 됩니다. 몇 명이 밥 먹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리 종사원이 남자냐 여자냐. 지금 남자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은 조리실 현대화할 때 남녀 구분, 휴게실 다 구분해 줍니다. 그 대신에 내가 할 때는 구분하지 말고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나중에 벽을 막을 수 있도록.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남자들에서. 그래서 넓게 쓰다가 남자가 오면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1층, 요 위치인데 멀잖아요. 요 위치인데 요게 1층은 조리실, 2층은 식당을 만들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면 장단점이 있죠. 영양관리실은 외부 동선이 접근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휴게실은 외부에서 접근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근할 때 오염된 옷이잖아요. 그래서 조리실은 뭔가 하면 여기에 청정구역과 여기에 오염구역과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전처리실이라든지 이런 건 오염구역, 그 다음에 조리실은 청정구역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되거든요. 청정구역과 그 대신에 또 조리실은 이렇게 화기를 하니까 외부에 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보다시피 열원이 뭔지, 도시가스인지, 전기인지, 스팀인지 이런 또 구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수, 교원수 이런 것도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식당을 하게 되면 배식대가 위치를 여기 하게 되면 줄을 이렇게 서게 됩니다. 밖으로. 그죠? 그러면 교실 앞에까지 줄을 서게 됩니다. 그 대신에 배식대가 안에 있으면, 이쪽 안에 있으면 줄을 이렇게 서게 되겠죠. 안쪽에 서게 되겠죠. 그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청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청소 공간도 줘야 되고요. 배식대, 퇴식대를 어디서 주느냐.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걸 뭘로 하려면 카페테리아로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애들이 조그만 의자에 앉아서 밥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카페테리아처럼 조금 이렇게 인테리어도 해주고 외부 개방도 해주고 그렇게 만들어줘야 요건 좋잖아요. 1층에 조리실인데 2층에 식당이면 식당 밥 안 먹을 때 다른 공간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놓친 거죠. 그죠? 근데 지금 다른 학교 하나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당하고 조리실은 이제는 뜰져야 됩니다. 가까이 이때 구분돼요. 왜냐하면 이제 소음 때문에 우리가 폴딩 도어 막 설치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안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열고 닫기 힘들잖아요. 그죠? 이건 다른 학교 조리실인데 요거는 외부에서 이렇게 입력해서 휴게실, 관리실은 또 이쪽으로 해서 식당으로 나가고 위치 괜찮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2층에서 엘리베이터로 전처리, 조리, 그 다음에 세척실 이렇게 밥 되면 여기로 나오고 이렇게 지금 구분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트랩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다고요. 그리스트랩. 이 원리는 좀 알고 계시네. 여기 수위가 여기인데 원래 요 걸름망은 수위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수위 위로 올라가면 밥알 때문에 막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름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찌꺼기는 여기 지고 기름은 여기서 건더기는 여기 걸리고 그래서 이 관으로 기름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게 그리스트랩이죠. 이 원리는 알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디테일한 거지만 단 차이 이렇게 크로스할 때 이렇게 단을 차이를 줘야 된다. 그럼 청소하고 이쪽 청소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한쪽 청소하고 한쪽 청소하고 그럼 끝나는데 단 차이를 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고
요거는 자꾸 여기 터지죠. 그래서 뭐 네일 코킹을 손다거나 뭐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넘어가고요. 제가 조리실 할 때 여기다가 배수판 다 깔았습니다. 배수판 깔고 여기에 배수를 다 꽂아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콘크리트와 방수청 사이에 물이 돌아다니니까 이 물은 언제 마르냐, 방학이 돼야 조금씩 마르잖아요. 그 대신에 평상시에 여기에 배수판을 깔아서 이렇게 배수를 다 빼줬거든요. 평상시에도 물을 계속 빼줬거든요. 그러니까 노수가 훨씬 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2층에 피로티로 이제 내려가는데 이중 배수구를 해줘야 됩니다. 아까처럼 여기 있는 물도 나가고 위에 있는 표면에 있는 물도 나가고 이중 배수를 해줘야 되고요. 뭐 나머지는 참고하시고요. 요렇게 이제 해썹 때문에 코너물 여기 이렇게 꺾어줘야 됩니다. 해썹에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코너에 찌꺼기가 이렇게 코너에 몰리지 않도록 다 꺾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수 위치 여기 하면 안 됩니다. 여기 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 그냥 배관이 터지면 물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지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요. 특히 외벽 같은 경우는 이 배관이 터지는 경우에 물이 다 밖으로 쏟아지는데 안쪽으로 쏟아지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모듈러 교실입니다. 모듈러 교실은 무조건 최소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모성 예산 아닙니까? 그죠? 한 실당 1년에 7, 8천만 원 들잖아요. 무조건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렇게 최소화 방법이 기획 단계에서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공사 못합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각종 실을 이용하고 사례입니다. 인근의 폐교를 완전히 이사를 해서 22억짜리를 4억인가 5억으로 끝냈습니다. 그죠? 학교 다 이사 옮겼습니다. 1년 동안. 아까 그 교동중학교로 그걸로 완전히 학교를 다 옮겼습니다. 1년 동안. 근데 주민의 반대가 심해서 학부형도 심해서 결국은 60몇 프로 찬성받아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통학버스 해주고 뭘 다 해줘도 한 5억, 6억 정도 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교실이 아닌 거 컨테이너 했습니다. 그 사례지만 일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일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행정실 잘 쓰고 있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거. 교실은 우리가 이렇게 못하잖아요. 지금 눈높이가 높아져서. 그래서 관리실을 별도로 보관해서 이렇게 컨테이너로 해서 예산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상방수 조금 전문적이라서. 하나는 이거 오버드레인 기억하십시오. 지금 5분에 비가 와서 이 오버드레인이 없어갖고 물이 다 일로 강당으로 다 쏟아졌습니다. 보통 강당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까지 물이 차면 일로 물이 다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군데군데 구멍을 뚫어줘야 됩니다. 오버드레인이라고. 넘어갈게요. 복합 판넬. 코킹 중요합니다. 비오염용, 외부용, 코킹 확인 꼭 하셔야 되고요. 이런 거 할 때 위에 그냥 평을 두시면 돼요. 여기 배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이런 거 할 때 밑에 배수 구멍 다 줘야 됩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물이 다 실내로 들어옵니다. 아까 계단 얘기했잖아요. 한 계단에 16cm, 15cm, 12.7cm가 나왔습니다. 한 계단 11개를 조사해보니. 이거 가다 넘어지면 다 피해 보상 다 해줘야 됩니다. 그죠? 이건 넘어갈게요. 땅 파기할 때 휴식과 삐딱하는 거를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맹지가 있다는 거죠. 학교에 맹지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근데 실제로 개축을 하려면 그게 건축허가상에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주차 대수 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분뇨정화조, 이거 광주의 조영호 과장이 옛날에 서부 있을 때 했던 거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해서 학교의 분뇨정화조 없애고 있습니다. 왜냐면 오수관로 관로가 다 설치된 부분들이었어요. 녹지 지역일 때 그 지역지구가 타려면 건폐율 용적률을 따라줘야 됩니다. 녹지 지역일 때. 녹지 지역 안에서 이제 부지가 나뉠 때 있잖아요. 따로따로 이 건폐율 용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녹지 지역이 아니면 50% 이상 대지로 넘어갑니다. 그죠? 그런 거고, 요건 아까 방화문 생각 안 하고 그냥 있던데 교체하는 거, 그 다음에 교실 출입문 폭이 유효폭 90cm로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야구장 하는데 도시 인근 철도 협의하지 않은 거, 아까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제품 광급하지 않은 거. 자, 요거는 정축을 하는데 EJ를 하는 거.
이제 넘어갈게요. 큰 거 중요한 거. 시간이 별로 없어. 참고 자료입니다. 요거 대구 건데 공간 재고조화 사업 하시는 분은 요 매뉴얼하고 여기 우수 사례 꼭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거 말고도 각 시도나 여기 시설 안전에서 각종 자료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따끈따끈한 거예요. 2024년까지 나온 지 얼마 안 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아까 제가 그 스페이스 프레임 뽑아 나오는 자료라든지 그 잘된 사례 같은 거 여기서 다 뽑아놓은 거 많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요건 안전원에서 나온 거 올려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대구에서 학교시설 매뉴얼 요건 조금 시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학교시설 업무들 요 업무는 이렇게 각 시도에서 경남에서도 만들어놨고요, 경기도에서도 만들어놨고, 각 시도별로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료 도움될 만한 거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쭉 정리가 안 되는 건 많아요. 이렇게 이제 상세하게 되고요. 경기도 교육청에 이거 학교 시설 뭐 시오역 하는 그 홈페이지 있던데 그게 없어진 것 같은데, 혹시 경기도 교육청에 계신 분? 그 홈페이지에 딱 클릭하면 무슨 법령 다 나오는 그게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법령 검토도 다 해놨죠. 좀 오래되긴 했는데 이렇게 다 해서 법령 검토 다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교육청, 요건 제가 그냥 보다가 공무원이 이거 잘 모르는 분이 많으셔갖고 기획 업무에 대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지방 인재개발원에서 만든 책이 있거든요. 제가 신규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걸 갖고 왔었는데 사무관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고 여기 보시면 각종 보고서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공무원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보고서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걸 한번 찾아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요 메일로 원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이 PPT는 아니고 PDF로 해서 제가 통째로 그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딱 15시네요.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